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꾸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게 아니라 더 아날로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디지털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인공지능 쓰십니까? 인공지능 요즘 너무나 핫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오고 오늘은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오. 과학이란 과연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지, 과학이 인공지능에 왜 더 집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모셨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곳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과학 컨텐츠를 만들고 계신 김병민 뱅상님을 모셨습니다. 예.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제 소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그쵸? 엔잡러라고 하죠. 네, 인자문이죠. 그레디언트라는 회사는 예전에 인터파크라는 회사였어요. 인터파크였죠. 1997년부터 있었던 회사니까 꽤 오래된 회사죠. 엄청나게 네. 오래된 회사죠. 그렇죠. 근데 사명을 바꾸는 통에 지금 뭐 다들 잘 모르실 거고 인공지능을 좀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레디언트를 알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지금 그 사업을 맡고 있는 임원으로 있고요. 겸직으로 한림대에서 겸임 교수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 연구 쪽에 장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또 만들기도 했었고 연구도 네. 했었고 되게 많은 일들을 해왔죠. 인터넷 역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1세대예요. 제가 PC통신 시절에 유니텔 개발자였었고 네. 많은 일들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쪽에 정착을 하면서 뭐 이런 자리를 이제 오게 된 거죠. 지금 그레디언트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이테크 기업이거든요. 네. 네. 지금 사이언스 쪽에 컨텐츠를 인공지능으로 만들고 있는 일들을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때 뱅상님이라고 아, 소개를 맞아요. 드렸어요. 저희에게는 사실 그 이름이 익숙해요. 본명을 잘 모르시죠? 네, 저도 본명은 나중에 알았어요. 원래. 저도 항성님으로 먼저 그렇죠, 그렇죠. 빈센트인가요? 맞습니다. 불어로 읽으면 뱅상이거든요. 처음에 그 SNS를 시작을 하면서 네. 그냥 좀 페르소나를 다르게 갖고 가고 싶었거든요. 네. 아까도 그랬지만 하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와 관련된 있는 사람들 친구를 맺질 않아요.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이름을 밝히면 안 되겠다. 아. 네, 그래가지고 닉네임처럼 써야 되겠다고 하다가 그냥 세례명을 쓰기로 했어요. 아, 빈첸시오였는데 아, 빈첸시오. 또 빈첸시오 그냥 그렇게 쓰자니 과학을 하는 사람이 또 뭐 종교를 갖네 어쩌네 너무 막 화살들이 있어서 네네. 아예 그냥 뱅상으로 하자. 너무 좋은데요. 뱅상 좋습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간단히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다들 궁금해하세요. 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대세적으로 보면 지금 거스를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인터넷 시대가 있었고 모바일 시대도 맞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 들어오는 온도로 본다 그러면 이거 거의 태풍급인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고 그렇죠. 매일매일 새로운 기능들이 나온다고 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설명을 절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죠. 그리고 한다 하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내일 아침에 새로운 게 또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 이런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겪어본 사람으로서 조금 더 알려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시대. When, what, how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거 언제 시작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들 하세요. 처음 뭐든지 이제 해보려면 강의를 듣거나 뭐 이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LLM이라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렇죠. 왼쪽에 이렇게 보시면 거대한 모델이에요. 어떤 경로를 찾아가지고 글도 이렇게 다 쓰고 강의를 듣다 보면은 네. 죄다 다 이런 강의에 LLM 강의, 딥러닝 강의 뭐 근데 그거 배워도 소용없습니다. 배워도 그거- 소용없죠. 그게 좀 안타까운데 우리나라가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어요. 맞아요. 파운데이션 모델을 지금 만들려면 보통 GPU가 한 10만 대 이상은 돼야지 그렇죠. 우리나라에 아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몇천 될 거예요. 네. 돈이 있어도 못 사는 지금 상황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풍기 현상이죠. 네, 그리고 지금은 과학계에 돈도 없죠.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사실 파운데이션 모델이 없기 때문에 LLM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이런 모델 쪽에서 뭔가 좀 하고 싶으시다면 네. 사실은 외국 가셔야 돼요. 외국 가셔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는 잘 쓰면 되죠. 잘 쓰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사실 잘 쓰면 된다. 그 얘기인데 지금 많은 모델들이 있어요. 와. 이거보다 더 많죠. 지금 이거 그냥
탑 50만 이게 다 어플리케이션들이거든요. 네. 근데 챗GPT는 다 아시잖아요. 수노 같은 경우는 음악을 만들고 뭐 11랩 쓰면 보이스 클로닝을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AI 모델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모델들을 서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저걸 다 배워야 되냐?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네. 자기가 필요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릴스라든지 유튜브 쇼츠에 보면은 항상 나와요. 맞아요. 아까 앞에 50개 프로그램을 쓰라라고 네. 돈을 벌려면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거 다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적으로. 왜 제로섬일까요? 제가 만약에 이걸로 해서 1억을 한 달에 번다. 저거 안 올립니다. 나 혼자 벌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저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와야 조회수가 올라가고 자기 광고비를 얻는 거니까. 그러면 제로섬 게임이라는 건 뭐냐면 합은 똑같으니 결국 있는 파일을 나눠 먹는 거거든요. 네. 결국 이 부분도 이제 언젠가는 좀 시들해질 거고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시프트가 될 거고.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상술로 연결시키기가 되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한다라고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쪽으로 자꾸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기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깊은 생각을 가지고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다는 거죠. 제가 느끼는 인공지능의 시장은 기존에 하던 거에 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 맞습니다. 안 하던 거를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원래 하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잘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요 맥락도 그런 비슷한 부분들이고요. 네. 언제 어떻게 그다음에 무엇을 써야 될지 요거를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좋습니다. 일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장 큰 게 할루시네이션 때문에 그래요. 네. 보통 할루시네이션이 몇 프로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은 할루시네이 100%라고 생각을 해요. 어, 왜 그러냐면 그냥 환각 자체로 돌고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90몇 프로가 맞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과 인공지능이 아는 지식은 다르진 않아요. 네.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어떻게 보면 인식? 이건 완전히 좀 다른 거죠. 음. 그래서 좀 틀린 부분이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이게 틀렸다 맞았다 하고 있는데 제가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네. 간단한 네. 실험인데 보통 챗 GPT 많이 쓰시니까 네. 스트로베리라는 영어 단어를 주고 알이 몇 개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2개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아니지. 아니죠. 아니죠. 저 문장 있잖아요. 알이 몇 개냐고 했을 때 가장 적합한 답은 그냥 2개였었던 거예요. 오. 그게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대답하고 뭐 이랬을 때 네. 2개를 제일 많이 대답을 했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다음에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입력 단어의 특정 알파벳 개수를 확인하려고 한다. 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의도를 먼저 깔아줘요. 그다음에 입력 단어를 써줘요. 근데 저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알이 세 3개가 있다는 있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처음에 질문했던 거 있잖아요. 스트로베리에 알 몇 개 있어? 네. 라고 질문하면 3개라고 또 그다음부터 대답을 해요. 나를 학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대화하지 말라. 대화하지 말라.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은 철저하게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혹 가다가 이제 인터넷에 보면 자기 시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 내봤는데 뭐 잘 못 풀어 뭐 이렇게 하는데 푸는 방법과 몇 가지 좀 논문도 주고 좀 알려주잖아요. 네. 잘 네. 풉니다. 잘 풀어요. 네. 처음에 그냥 개념에 대해 설명해봐라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은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렇게 셋업을 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드업.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다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네. 이거를 뭐 어떻게 해라라기보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냥 이렇게 좀 알려드리면 이걸 들어보니까 인공지능 이렇게 쓰면 되겠네? 오히려 더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네. 그 모든 걸 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키워드는 그거예요. 질문에 더 집중하는 태도. 좋네요. 인터뷰도 그렇고 컨텐츠 같은 것들을 퀄리티 있게 만드는 것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냐 이거든요. 네. 인공지능 시대를 지내면서 가장 큰 질문이 뭐냐면 도대체 인간한테 남은 역량은 뭘까거든요. 맞아요. 결국 제가 뒷부분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 태도예요. 결국은 이 태도로 귀결이 된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릴 게 인공지능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다 디지털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디지털 사회이긴 한데 그럼 아날로그는 사실 과학은 상당히 아날로그예요. 이 아날로그에 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이제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리소그라피 관련 쪽에서 좀 일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AI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일단
했던 반도체예요. 왜냐하면 AI가 나온 건 꽤 오래됐어요. 저도 학부 때 사실은 인공지능 과목이 있었습니다. 저 첫 논문이 인공지능이었어요. 그게 언제예요? 1990년입니다. 연식 나오죠? 동갑입니다. 네. 그리고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때 잠깐의 쇼크가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사회를 전체 흔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그거를 실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하드웨어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네. 된 거거든요. GPU라는 뭐 그런 반도체들인데 이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리소그라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리소그라피가 되게 첨단 기술로 만드나 보다 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거 되게 아날로그 방식입니다. 어.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이에요. 자꾸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게 아니라 더 아날로그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디지털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반도체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웨이퍼예요. 반도체를 만들 때 원판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쿠키를 굽는 방법처럼 반도체도 구워야 되거든요. 오. 예, 맞습니다. 오. 굽습니다. 굽는 어떤 접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 위에다가 반도체를 만드는 건데 아. 이게 잘 보시면 네. 얼마나 정교해요. 회로 하나하나가. 네. 근데 저게 최근에는 이제 그 회로의 선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회로와 회로 사이에 이 선폭이 지금 2나노까지가 있어요. 2나노미터. 우와. 눈으로는 당연히 안 보이는 거고 네. 그렇죠. 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만드느냐? 예, 이걸 만드는 처음 방법은 되게 아날로그적인 거예요. 영화. 네. 예, 지금이야 뭐 다 레이저로 쏘고 있지만 옛날엔 저런 영사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지금 이 리소그라피가 저와 똑같아요. 영화관에 보면 영사기가 있죠. 그렇죠. 영사기의 핵심은 뭐냐면 빛이의 빛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 앞에 필름이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스크린이 있어야 됩니다. 네. 네. 요 세 가지가 있으면 영화를 볼 수 있잖아요. 결국 리소그라피는 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그 아까 판 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거죠. 예, 근데 영화는 넓게 퍼뜨리는 거잖아요. 네. 얘는 좁게 새기는 겁니다. 그 리소그라피 안에도 반도체에도 필름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포토마스크라고 얘기해요. 다음 장 주시면요. 이 포토마스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크지 않아요. 이 정도에 되는 이제 필름이 있고요. 반도체가 직접 해로니까 이게 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층별로 이게 한 페이지씩 있는 거예요. 필름들이. 가끔 그런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디에 뭐 라카로 칠하는데 아. 이렇게 딱 구멍 뚫어가지고 하나 칠하고 또 하나 칠하고 다음 색 칠하고 그쵸, 그러면은 네. 결과물 보면은 딱 뭐 갑자기 아이언맨 나와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과정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그렇죠. 돼요. 계속 위에다 덧칠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맨 위에 지금 마스크라고 필름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중간에 얘를 좁게 모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런 렌즈가 좀 필요해요. 아까 영사기는 퍼뜨렸지만 얘는 좁게. 좁게. 근데 밑에 보면은 이제 웨이퍼라고 그래가지고 실리콘에다가 이제 산화막을 입히고 거기다가 포토 리지스트라고 돼 있는데 네. 저게 뭐냐면 감광액이에요. 네. 그러니까 액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빛을 쐬잖아요. 네. 그럼 빛이 닿은 부분이 있고 안 닿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면. 그래서 이게 보통 포지티브가 있고 네거티브가 있는데 어떤 거는 빛이 닿으면 굳고 어떤 건 빛이 안 닿아서 굳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걸 나머지 이제 다 걷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형상이 그대로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에요, 사실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 좋습니다. 이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모래예요, 모래. 네. 예, 그 실리콘을 만드는 거죠. 녹여가지고. 그 다음에 저렇게 인고스이라고 뽑아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웨이퍼를 만드는 거죠. 자릅니다. 저런 식으로. 네. 한 장 한 장 나오잖아요. 네. 저게 옆에 완전히 동그랗지 않고 살짝 이렇게 깎여 있는 거는 그냥 앞뒤 구별을 하려고 만드는 네. 거니까. 아. 그 다음에 저렇게 포토리스트를 입히는 겁니다. 감광액을 네. 입히는 감광액을. 거죠. 렌즈들이 있죠. 네. 위에 필름이 있고 저렇게 하나씩 와, 쏘는 저렇게 겁니다. 찍어내는군요. 아. 그러면 이제 저렇게 빛이 닿은 부분과 안 닿은 부분이 다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불산으로 씻어냈고요. 네. 저렇게. 이제 저기다가 이제 에칭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플라즈마 같은 것들을 깎아내요. 저렇게. 네. 그다음에 또 다시 걷어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구리 같은 걸로 전극을 만들어. 씌우고 저게 이제 한 층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폴리싱을 하는 거죠. 네. 열심히. 그래서 저게 나올 때까지 저 작업을 네. 계속 쌓는 겁니다. 저렇게. 아, 오. 우와. 저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웨이퍼 한 세트 만드는데. 그렇죠. 한 달 걸립니다. 아, 그래요? 네. 이 한 달 중에 예를 들어서 하나라도 뭔가 잘못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다시. 다시. 와. 근데 이렇게 웨이퍼 만드는 과정 자체도 신기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리소그래피 과정, 네. 예, 요게 더 핵심입니다. 오. 실제는 이제 어떤 식이냐면 오른쪽에서 빛이 나오고요. 그 빛들을 모아서
저기 올려버립니다. 맨 위에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마스크예요. 네. 필름이 저기 있는 거고 다시 밑에 웨이퍼 쪽으로 보냅니다. 많은 과정을 거치잖아요. 네. 저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야 쏘고 있어요. 저기다. 이걸 장비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리소그라피 장비예요. 사람 보이시죠? 저렇게 돼 있고 가운데 그 보라색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저게 아까 빛을 가는 경로를 간략하게 돼 있는 건데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가잖아요. 네, 예. 빛이 빛이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보통 저희가 UV를 많이 써요. 자외선. 자외선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보면 딥 UV를 쓰기도 하고 지금 이제 EUV 쪽으로 많이 가 있고요. 380 나노미터에서부터 짧아지면 이제 짧아지면, UV잖아요. 그쵸, 그쵸. DUV는 193 나노미터. 더 짧은데. 파장이 짧은 그쵸. 네, 에너지가 그다음에 높은 거. EUV는 13.5 나노미터. 왜 파장이 짧아지는 게 더 좋으냐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CD 아시죠? CD 네. 블루레이 디스크 혹시 아시나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시면 돼요. 파장이 커요. 왼쪽은 CD는 파장을 780 나노미터 정도 되거든요. 800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DVD가 뭐 650 나노미터 정도 되고 그러니까 점점 좁을수록 섬세한 칼을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데이터를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렇죠. 칼로 이렇게 긁을 수 있으니까 네. 더 정교한 칼이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정교하게 새길 수 있다. 와. 그러니까 아까 13.5 나노미터면 더 정교하게 그렇죠. 뭔가 그렇죠. 작업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스테이크 썰 때 쓰는 칼하고 네. 의사들이 쓰는 메스라고 하는 네. 그 칼들은 정말 다르잖아요. 정교한 혈관이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정말 작고 맞습니다. 정교해야 돼. 스테이크는 그냥 썰면 되잖아요. 고기. 맞아요. 그게 약간 고기만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진짜로. 그럼 이제 이해 가시죠. 네. 파장이 왜 짧아야 좋은지. 네. 그런데 이 13.5 나노미터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태양에서 오는 것들을 그걸 뽑아내기도 좀 힘들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결국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 장에 준비한 게 13.5 나노미터를 만드는 방법인데 주석을 씁니다. 주석. 주석. 다른 것도 쓸 수 있어요. 뭐 리튬 같은 것도 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주석이 제일 효과가 좋아요. 저 위에서 보시면 주석 방울이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네. 네. 틴이라고 돼 있죠. 그쵸? 저 방울 크기가 25 마이크로 정도 돼요. 저거를 초당 5만 번을 떨어뜨려요. 우와. 5만 번이요? 네, 초당 5만 번을 떨어뜨리고요. 레이저를 2번 쏴요. 첫 번째 CO2 레이저라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레이저를 처음에 딱 쏘면 방울이 좀 약간 접시처럼 퍼져요. 퍼진 다음에 두 번째 레이저를 또 쏩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 초당 5만 번씩 떨어지는 애를 다 맞히는 건 아니고요. 두 번을 맞히는데 네. 하나 맞으면 접시처럼 되고 두 번째 맞으면 얘가 거기서 플라즈마가 형성이 돼요. 효과가 더 좋아서 두 번 맞히는 거예요. 네. 이야. 그때 딱 13.5 나노미터 빛이 나옵니다. 아. 그거를 다 모아야 돼요. 하나 주석방울에서 나온 거 갖고는 약해서 못 쓰니까 네. 그걸 다 모아야 돼요. 빛이라는 거는 어떻게든 일직선을 좀 만들어주는 그렇죠. 게 제일 좋잖아요. 콜리메이팅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 각종 옵틱들이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빛을 모아서 이제 13.5 나노미터가 만들어졌잖아요. 만드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거울에 계속 쏘면서 그 아까 필름인 데까지 도달을 하고 다시 웨이퍼까지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거울의 정밀도가 어느 정도냐면 달에 얘를 골프공이 하나 있어요. 네. 그거를 맞출 수 있습니다. 우와. 이거 독일에서 만들어요. 이 정밀함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거울이 이 정도 되는데 이 거울을 독일 면적으로 넓혀요. 그랬을 때 이 단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차가 1mm입니다. 아, 독일 면적으로 넓혔을 때 단차가 1mm라고요? 그 정도 돼야 달에 있는 골프공을 맞춥니다. 이 있고요. 하나에 100억 정도 합니다. 지금 몇 개예요, 저기? 10장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재료값이 100억이 10개가 들어가요. 일단. 근데 더 어려운 게 뭐냐면 네. 아까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듯이 웨이퍼 한 장에다가 반도체 하나 만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개를 만들려고 아까 막 찍는 거 보셨죠? 네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 거울 전체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네. 저걸 사람이 다 셋업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서 그걸 찍으려면 이 거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위에 필름이 움직여야 돼요. 이 필름이 움직일 때 얘가 순간적으로 속도를 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가속도가 5G예요. 영화 탑건에서 보셨지만 중력 가속도의 5배라는 얘기예요. 탑건에서 탐 맞아요. 크루즈가 갑자기 이렇게 딱 비행기를 선회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사람들 많이 기절도 하고. 다음 장 맞아요. 주시면요. 이런 장면, 이런 아, 장면. 맞아요. 봤어요. 5G로 움직이는데 정밀도가 다 맞다라는 거예요. 우와. 이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 오늘 대박이다. 우와. 그러니까 이게 다 아날로그예요. 이거 지금 여태까지 인공지능 꼈어요? 안 꼈죠? 안 꼈- 꼈어요, 꼈어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인공지능이 낄 수는 있어요. 조금 오해가 있는 게 저 장비를 독일에서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저 네. 장비는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네덜란드고 네. 거울만 독일에서 진짜 있을 겁니다. 자이스.
자이스가 괜히 자이스는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와.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아무리 클린한 룸에서 쓴다 하더라도 작동 자체가 이렇게 돌고 보면 거기에 가스도 들어가고 막 이래요. 그렇죠. 네. 그럼 분명히 오염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필름에 파티클이 붙었어요. 예전에 되게 선폭이 컸을 때는 파티클이 큰 문제가 안 됐는데 선폭이 2나노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몇 마이크로짜리 먼지는 완전히 얘한테는 회로를 다 망가뜨릴 수 있는.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필름 하나 붙일 때도 먼지 그거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다 맞아요, 떼는데. 맞아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막을 거냐 하다가 막을 방법이 없다.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필름 앞에다가 또 다른 필름을 붙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펠리클이라고 얘기를 해요. 펠리클이요. 이 펠리클의 원리는 뭐냐면 일종의 코팅을 하나를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완전히 붙이면 안 되고 일정하게 좀 간격을 띄워서 거기다 놓으면 먼지가 거기 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빛이 실제 웨이퍼 필름에 있었던 거는 웨이퍼까지 가고요. 파티클에 있었던 것도 같은 광학계 따라 가요. 가지만 아웃 포커스라고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포커스가 안 맺혀지는 거예요. 왼쪽이 펠리클이 없을 때 없을 때. 그런 딴 데 상이 맺혀지니까. 네. 그래서 지장이 없다. 초점이 안 맞으면 어차피 안 쓰면 되니까. 그렇죠. 펠리클의 실제 모양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투명한 필름이에요. 진짜 우리 액정 보호 필름 같이 생겼는데.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실리콘으로 만들었어요. 실리콘으로 만들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까 5G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실리콘을 만들었기 때문에 깨집니다. 깨지겠죠. 깨지잖아요. 네. 그래서 EUV 펠리클 벌스트라는 그 제목으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저렇게 해서 펠리클이 박살이 나는 거예요. 저 위에 붙여놓은 게 그냥 깨져버리는 거. 빨리 움직이니까. 그렇죠. 와. 저게 분산이 다 될 거 아니에요? 장비에 막 들러붙는 거는 닦으면 되는데 물론 닦는 것도 쉽지 않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레이저를 만들었던 네. 빛을 만들었던 그 소스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수리가 안 됩니다. 사야 되는구나. 다시 사야 돼요. 아 슬프다. 네. 아까 미러가 100억이었으니까 소스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나 뭐 이쪽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지금 이 펠리클을 그래핀으로 만들면 강도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깨지지 않고 좀 찢어져요. 투과도라든지 이런 것만 보장이 된다고 그러면 깨지지 않고 찢어지니까 다른 어떤 부품이나 이런 데 데미지를 안 입히잖아요. 네. 그거를 연구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제가 이런 걸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이게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싶잖아요. 네. 네. 테스트를 못 합니다. 지금 EUV 장비 같은 경우는 얼마인지 대충 나오시죠? 일단 100억에 10개 들어갔으니까 1000억이고요. 다른 부품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른 부품 다 합쳐도 10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대충 얘기해 보면은 기본 한 2,500억 깔고요. 거기에 인건비 붙이면은 한 3,0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거기에 최근에 환율도 있고 환율도 있고 하면은 한 4,500억에서 5,000억? 맞습니다. 그 정도 합니다.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이제 하이엔의 EUV 장비 같은 경우가 이 정도 되고요. 와. 그 삼성전자나 지금 하이닉스나 이런 데 저런 장비가 깔려 있어요. 어. 상당히 비싼 장비잖아요. 근데 그 비싼 장비에 저런 게 찢어지느냐 뭐 이렇게 테스트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결국 AI 같은 것들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지 않을까. 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인 일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정말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데이터만 있으면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엄두를 못 낼 정도의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좀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느낌인데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저런 반도체 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반도체 칩을 만들기 위해서 AI가 또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네. AI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간단하게 뭐 한 달에 몇십 달러만 내면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이렇게 되기까지 이 많은 어려운 공정들이 과학 기술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얘는 변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펀더멘탈이거든요. 삼성전자에 가고 싶으면 어느 과가 제일 유리할 것 같아요? 삼성전자니까 전자공학? 근데 삼성전자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보면 이 반도체 공정의 거의 90%는 화학 공정이에요. 화학공학과?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공정에서 일을 하고 싶다. 그러면 화학, 물리, 그러니까 과학이잖아요. 네. 과학. 네. 과학이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바뀌지 않아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하더라도 네. 이거 자체의 지식이 로봇가 못 만들거든요. 저거. 그렇죠. 저거 못 만들어요. 저건 사람이 들어가서 아는 거 가지고 조정해가면서 만들어야 돼요.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 기반이 돼서 우리가 한 달에 몇십 달러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사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라만 분석기 같은 경우는 일종의 현미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